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쌤입니다. 네, 금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쓸공님들도 잘 지내셨죠? 예, 오늘도 이 기분 좋은 초콜릿 댓글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소개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네. 아이디 알파벳 A님께서 써주신 댓글인데요. 제목, 최고의 팟캐스트.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었던 투자 개념을 쉽게 설명해 주셔서 초보개미로서 너무 도움돼요. 라고 써주셨네요. 와, 이 도움되셨다니까 너무 기쁘네요. 네. 이 초보개미라고 하셨는데요. 초보라고 해서 너무 두려워도 마시고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우리 방송이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의 주제를 기본부터 다루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물론 아주 가끔씩 어려운 내용까지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요. 다양한 공부 방법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전체 그림을 파악하고 나서 자세한 디테일을 파고드는 게 이 전체적 경제 공부에는 맞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알파벳 A님께서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니 저 역시 기분이 좋네요. 네, 금쌤 역시 쓸공언니의 일조를 하고 계시니까요.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나누니까 2배가 되네요. 네. 자, 저희 방송에서 기본 개념을 다룬 에피소드는 이 초기 에피소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초보 쓸공님들은 정주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장드려요. 네. 자, 오늘은 중앙은행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그 독립성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영국 디 이코노미스트에서 다룬 내용인데요. 함께 자세히 공부해 볼게요. 네. 금쌤, 네. 이 아주 쉬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뭘까요? 이 중앙은행이 뭐 하는 곳이죠? 중앙은행은 돈의 흐름을 관리해서 경제가 너무 과열되거나 너무 식지 않게 조절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캠핑 가서 불멍 하시는 거 다들 좋아하시죠? 네. 네, 저도 좋아하는데요. 이 모닥불 피울 때 너무 센 바람도 너무 약한 바람도 불씨를 꺼트리게 되잖아요. 네. 이 경기가 적당히 활활 타오르도록 바람을 조절해 주는 곳. 이곳이 바로 중앙은행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모닥불 피울 때 사람들이 옆에서 바람 좀 세게 불어봐. 바람 넣지 마. 막 이렇게 이런저런 참견을 하면 이 모닥불 피우는 사람이 매우 힘들어지잖아요. 네. 사람들 말을 잘못 듣고 무조건 따랐다가는 잘못하면 모닥불을 꺼드릴 수도 있죠. 그렇죠. 불 피우는 사람을 믿고 좀 기다려주기도 해야 모닥불이 잘 타거든요. 네, 맞아요. 많이 피워보셨죠? 예.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필요한 이유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은 중앙은행 제도의 역사 자체만큼이나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1806년 프랑스 중앙은행이 막 설립되었을 때 나폴레옹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해요. 나폴레옹이 남성분이셨으니까 금쌤한테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나는 그것이 정부의 손에 충분히 있어야 하지만 너무 많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을 했다네요. 네. 자, 이게 번역체라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네. 다시 말하면 나폴레옹의 생각에 따르면 정부가 중앙은행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중앙은행이 정부의 영향을 너무 크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약간 독재자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 그런 나폴레옹마저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네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렇죠. 저도 살짝 의외여서 재밌게 느꼈어요. 네. 나폴레옹이라면 은행까지도 완전히 장악하려 하지 않았을까?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말이죠. 네. 이 참고로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은 스웨덴 중앙은행이라고 합니다. 자,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독재자의 이미지를 가진 나폴레옹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 지켜져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미연준을 압박해서 더 빠르게 금리를 인하하라고 몰아붙였죠. 트럼프는 금리를 더 낮추고 싶어하는 반면 미 연준은 독립성을 유지하며 신중한 통화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백악관과 미 연준의 갈등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데요. 지난 1월에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은 법무부가 연준의 소환장을 발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파월 의장은 현재 미 연준 본부 건물의 리노베이션 비용에 관해 형사 기소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해요. 이 방송 녹음 날짜 기준으로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지난 수십 년간 중앙은행 독립성에 가해진 공격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긴 미 연준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중앙은행이니 더 주목을 받고 있겠네요. 네, 맞아요. 하지만 통화정책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현상, 이 현상은 미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십 년 동안 정부가 중앙은행에 크게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일종의 합의 구조가 있었어요. 이런 합의 구조로 낮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경제 안정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 이런 중앙은행과 정부 간의 기존 합의 구조는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자, 여기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중앙은행과 정부 간의 합의 예를 두 개만 살펴볼게요. 네. 먼저 미국의 예인데요. 네. 현대적 의미의 중앙은행 독립성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했습니다. 1951년 미국에서 재무부 연준협약이 체결되었는데요. 전쟁 기간 동안에는 정부가 전쟁을 치를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국채를 통해 돈을 빌리죠. 그런데 기준금리가 높으면 국채를 산 사람들에게 정부가 이자를 많이 줘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자 비용이 너무 많아지니까 낮은 국채 조달 비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 정부는 연준에게 금리를 낮게 유지하라고 요구했어요. 그리고 미 연준은 이를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졌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금리를 올려야 경제가 안정이 되는데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없으니 이건 중앙은행이 아니다 라며 연준의 내부 반발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재무부 연준 협약을 통해서 미 연준이 정부의 저금리 기조를 따라야 하는 의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이를 조정하기 위해 재무부와 미 연준이 협약을 맺어 미 연준의 독립성을 확보하게 되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뭘까요? 예, 독일인데요. 네. 이 1920년대 독일에서는 분데스방크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재량권을 부여받았는데요. 이것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발생했던 화폐 가치 붕괴가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화폐 가치가 붕괴되었던 거죠?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네.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했잖아요. 네. 그 후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승전국에게 금이나 외화로 갚아야 했어요. 그런데 독일에 금도 없었고 또 세금만으로는 돈이 부족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 많은 전쟁 배상금을 어떻게 갚았죠? 그래서 정부가 선택한 방법이 있었는데요. 네. 돈을 그냥 계속 찍어내자 였습니다. 아, 좀 황당하죠? 네. 예, 마구 돈을 찍어낸 거예요. 그래서 화폐의 가치가 마구 낮아졌죠. 얼마나 화폐의 가치가 낮아졌냐면요. 지폐로 난로에 불을 때는 게 장작보다 쌀 정도였다고 해요. 아, 화폐의 가치가 그야말로 종이 조각이 되어버렸던 거네요. 네, 맞아요. 네. 이 화폐의 가치 붕괴 사건이 독일에 남긴 상처가 매우 컸습니다. 중산층이 모아놨던 저축 전부가 증발해버렸고요. 네. 정부와 돈을 믿으면 안 된다. 이런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이 이후에는 독일 사회가 극단주의 정치, 즉 나치즘에 끌려가게 되었고요. 네. 요약하면 바이마르 시절 화폐 가치 붕괴는 정부가 돈을 과하게 찍어내 화폐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사건이었군요. 네. 이건 독일의 비극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미친 비극이 되어버렸군요. 네, 맞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이 통화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의 그 크나큰 실수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라며 분데스방크가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분데스방크는 열심히 그 본분을 다했죠. 그리고 1970년대 동안 분데스방크는 유럽 대륙 전체의 중앙은행의 모델이 됩니다. 여담이지만 독일은 중앙, 분데스가 붙으면 다 좋은 것 같네요. 맞아요. 예, 분데스방크, 분데스리가. 아, 그러네요. 네. 저도 얼핏 들은 것 같아요. 네. 독일에 가서 분데스가 들어가면 믿을 수 있는 곳이라고. 네.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네. 자, 앞에서 미국과 독일의 예를 들으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형성된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1980년대에 이론적, 실증적 연구가 근거를 쌓으면서 본격적으로 힘을 더 얻게 됩니다. 오, 어떤 연구였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 대표적으로 시간 불일치 이론이 있는데요. 네. 이 이론은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은 이론이에요. 이론의 핵심은 정치인들은 높은 고용률, 인플레이션을 통한 부채의 실질 가치 축소와 선거의 승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해로운 통화 정책을 선택할 유혹에 빠지기 쉽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인들은 퍼주기식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경제에 나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론이군요. 네, 맞아요. 네. 이 표를 얻기 위해 정치인들은 금리를 낮게 가져가고 싶은 유혹이 크다는 거죠. 이 금리가 낮아지면 통화량이 많아지고 대중들의 주머니에 돈이 더 쉽게 들어오게 되죠. 자, 그리고 돈의 가치가 낮아지니 빚이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인 채무 금액이
낮아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에게 대중이 표를 줄 확률도 높아지고요. 시간 불일치 이론이라는 것은 당장은 좋은데 나중에는 나쁠 수도 있어서 불일치가 있다는 뜻인가 보네요. 네, 그런가 봐요. 이런 응용 경제학의 이론이 실제로 현실과 맞았나요? 네, 이 적어도 1980년대 중반부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는 이 이론이 커다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강화될수록 인플레이션은 하락했죠. 쉽게 말하면 물가가 안정되었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 시기를 대안정기, Great Modera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대안정기에는 경기 침체가 드물어졌어요. 그 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대규모 침체가 오기는 했는데요. 이것은 통화정책 탓이라기보다는 금융 시스템 내부의 구조적 붕괴 때문이었죠. 2008년 금융위기가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재밌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영화 빅쇼트 한번 보시고요. 네. 자, 그리고 팬데믹 시기에 짧은 경기 침체도 있었죠. 네. 자, 이 경기 침체는 통화 정책과는 무관한 사건이었고요. 결국 1980년대부터 이제까지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유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라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1990년대에는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들의 독립적인 중앙은행 모델을 따라하면서 신흥국으로 도약했죠. 이 1990년대에는 중간값 기준으로 빈곤국과 부유국의 연간 인플레이션 격차가 6.2%포인트였지만 2020년대에는 그 격차가 1.4%포인트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신흥국들의 인플레이션이 줄었군요. 물론 오로지 중앙은행의 독립성만이 원인은 아니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숫자네요. 네.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어떤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한번 알아볼게요. 자, 한국은행법 3조를 보면요. 네. 한국은행의 통화 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독립적으로 집행돼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통화정책의 결정과 실행은 한국은행이 스스로 할 수 있고 정부나 행정부의 직접 개입 없이 금리 통화량 정책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한국은행 역시 세계 다른 나라들과 그 독립성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기준금리나 물가 안정 목표 등 주요 정책은 정부와 분리해서 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죠. 법적으로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이야기군요. 네. 실제로는 어떤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 실제 역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국은행도 시대에 따라 그 독립성이 조금씩 변화했는데요. 과거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는 한국은행이 정부의 재정정책에 많이 영향을 받던 시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1997년 외환위기가 있었고 이를 계기로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이 물가 안정이라는 한국은행의 핵심 역할이 명확해졌습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중앙은행도 법적으로는 그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경제 상황, 정치적 분위기, 정부 정책 기조와 완전히 분리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법에도 한국은행 정책은 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면서 조화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국은행법 제4조를 보면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물가 안정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장 기능을 중시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죠. 즉 한국은행의 물가관리와 정부의 재정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되도록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역사적 측면에서 살펴봤는데요. 앞에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위협받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네, 이 구체적 사례들이 있는데요. 네. 아쉽지만 시간이 또 다 되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 그렇군요. 궁금해지는데요. 네. 다음 시간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중앙은행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의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의 공기처럼 존재하는 경제 시스템. 이 경제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쓸공님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번 주도 세상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랄게요. 다 같이 쓸공합시다.